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신청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국에 남은 자산을 점검할 예정인 기업인들은 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피랍된 우리 국민이 315일 만에 석방돼 내일 한국에 옵니다. 협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건 아랍에미리트 정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8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광주의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수단체도 집회를 열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5.18 단체와 충돌이 우려됩니다. 자신을 치료하던 강북 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남성의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위한 가정간호 서비스 제도가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대폭 늘었습니다. MBN 한독 취재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관람석 공사를 맡았던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올림픽 조직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조직이 반박에 업체는 최초 예산대로 하면 부실시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한독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또 식량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비핵화 협상장에 다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는 북한의 주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개성공단 기업인 200여 명이 공장시설 점검을 위해 신청한 것으로 국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은 2016년 2월 가동 중단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방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구체적인 날짜는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통해 남북대화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국제기구의 대북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 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리비아 무장단체에 피랍돼 무려 315일 동안 붙잡혀 있던 우리 국민이 극적으로 석방도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졌던 협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건 아랍에미리트였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62살의 주모 씨가 근무하던 리비아 회사에 무장괴한 10여 명이 덮쳤고 이후 주 씨 등이 납치됐습니다. Please help me, President. Please. Our country, South Korea. 그런데 피랍 315일 만인 어제 주 씨가 극적으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주 씨는 나로 인해 여럿 고생시켜 죄송하다며 함께 피랍된 필리핀 사람 3명과 달리 나는 말동무도 없어서 3배나 더 긴 900일가량을 보낸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UAE 정부가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지난 2월 방한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던 아랍에미리트의 모하메드 왕세자가 리비아 국민군과 각별한 관계였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실제 석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리비아는 여행 금지 구역인 흑색 지역이지만 주 씨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업으로 20년 넘게 리비아에 살았고
우리 정부가 리비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강경한 조치에 들어간 것도 주 씨가 피랍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귀국 비용과 관련해서는 주 씨가 근무하던 리비아 회사와 논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39번째를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광주의 추모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는 하루 바삐 진상규명을 하라고 외쳤고 보수단체는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보수단체가 5.18 때 광주에서 집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립민주묘지에 추모 발길이 이어집니다. 5.18 단체는 묘역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유한국당의 망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행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들과 유가족, 시민들을 우롱하는 망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당시 치열한 항쟁이 벌어졌던 금남로 일대에서 전야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문화행사와 거리행진 등이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오후에는 보수단체가 전남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앞은 5.18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문 안쪽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지만 전남대생과 시민들은 대부분 외면한 채 지나가 충돌은 없었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려 하는 지금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사상을 걷어차겠다는 폐륜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보수단체는 내일도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자칫 충돌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처럼 여야 4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모습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황 대표는 지금 대전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위치한 이곳은 바로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앞입니다. 황 대표는 이곳에 지금 현재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당은 조금 전인 6시 30분부터 이곳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라고 이름을 붙인 이번 집회에는 한국당 의원들은 물론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황 대표는 탈원전 저지, 대북 정책 실패 등을 강조하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 앞에 나서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럼 황 대표의 광주 방문 일정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오늘 밤 광주로 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황 대표는 내일 아침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광주 공항과 역에 황 대표의 참석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오늘 밤에 가는 것보다는 내일 아침에 기념식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극비리의 동선을 조정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황 대표는 내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로 이동해 민생투쟁 대장정 무대를 충청권에서 호남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제5차 장애 집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당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완료하고 나서 광주로 오라고 하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는 그것도 힘들 겁니다. 징계안을 처리하려다가 혹 부결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테니까요. 그럼에도 꼭 광주에 가겠다는 황 대표. 그럼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황 대표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김문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출되자마자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망원 3인방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했습니다. 절차를 우리 당 안에 협의해가면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광주 방문 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고 황 대표는 가는 것이 도리라며 방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과 5.18 단체에선 황 대표의 광주행위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그동안 5.18 망언 논란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다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는 유공자 선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공자들이 제대로 선정이 됐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최근에 들어온 분들까지라도 좀 살펴보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3년 전 총리 시절에는 5.18 기념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때 전혀 따라 부르지 않았지만 최근에 곡에 맞춰 입을 살짝 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을 노리는 황 대표가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에 빗댄 김연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과를 했지만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대통령에게 사과한 게 아니라 한센인들에게 사과를 한 거거든요. 권영곤 기자입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병도 있습니다. 한센병이죠. 대통령께서 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하루 만에 고개를 숙이고 한센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과 미숙함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자체가 적절했는지는 말을 아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비유도 사과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품위 없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지금 정치 현실에서 아마 좀 휩싸였던 것이 아닌가. 한센 인권변호단도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향한 여권의 막말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막말하는 정치를 삼가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었죠.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오죽하면 이런 선언까지 했을까?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우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 달창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했고, 이에 김연아 한국당 의원은 그럼 문 대통령에겐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맞받아쳤죠. 구시대 사형기구인 단두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대한애국당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하자 조원진 대표가 박원순 단두대를 설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거든요. 참, 7선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한국당을 향한 도둑놈 발언. 6선인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파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치권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찌된 게 계속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신에 이어 같은 당 김연아 의원도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과 포털 사이트에 한국당 극우 막말 프레임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사이코패스 표현에는 주요 언론이 주목하지 않다가 김 의원이 한센병 발언을 하자 일제히 막말이라고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속어 발언을 즉각 사과했음에도 언론과 포털에서 지난주 내내 극우 막말 정당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는 일부 민노총이 장악하는 언론과 그리고 민주당의 정보원이 있다고 하는 네이버 포털이 함께하는 공동 작품이라는 점을. 여야 사당 여성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최혜선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만든 프레임도 아니고 막말을 하셨고 여성에 대한 모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윤리 제소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교사가 가르친 과목은 도덕입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입니다. 도덕을 가르치던 교사가 지난 3월부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진정서가 학교에 접수됐습니다.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학부모들에게도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특정 학생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고 팔씨름하는 학생의 손도 성희롱 소재였습니다. 훈육이라며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거나 다른 학생을 시켜 때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기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수업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수업을 하다가 뒤로는 이제 나머지 다른 얘기를 하신대요.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생들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일부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아니더라도 애들 지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부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전수조사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의처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에 살려달라는 한 여성의 긴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1시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출동해가지고 못 내려달라서 못 내려주고 그다음 그 상황을 보고 아마 경찰이 이르고 그것들 그런 것 같아요. 거실엔 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화장실에선 남편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확실해 내가 이렇게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해왔고 부부는 최근 협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행적이라든지 유족 진술을 들어보면 의처증이 좀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피의자인 남편 정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의 아내는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질 줄 몰랐다고 해도 골프채로 때렸을 정도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윤기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온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 전 의장은 그제 오후 5시쯤 자택에서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가수는 유 씨의 아내가 폭행에 의한 심장 파열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 상태가 가볍지는 않고 몸에 멍자국이 심하게 좀 있고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상해치사로만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은 숨진 아내에 대한 부검 결과와 보강 수사를 토대로 유 전 의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지난 6일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다 사고로 숨진 여배우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뒤따라오다 사고를 낸 차들은 책임이 좀 줄어들까요?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배우 한모 씨가 3차로 중 2차로에 서 있다 사고를 당한 인천공항고속도로입니다. 함께 탄 남편이 용변을 보러 간 사이 한 씨가 왜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국가수는 한 씨의 시신에서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사실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고를 낸 차들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우선 한 씨가 도로에 나와 있었지만 비상등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뒷차의 전방 주시 책임은 음주 여부와 상관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무죄를 받는 일도 있어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셨다고 한다면은 여자 쪽에 과실 좀 부과하려고 전혀 안 마신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뒷차 운전자가 사람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젯밤 구속되면서 이제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다시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 씨가 전직 주한미군 간부 부인에게 거액의 뭉칫돈을 받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친분으로 주기엔 너무 큰 돈이라 검찰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윤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엔 당시 주한미군 고위 간부도 드나들었습니다. 2008년 초부터 주한미군 해병대 고위 간부였던 A씨는 부인과 함께 별장을 찾았고 심지어 별장에서 A씨의 생일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무렵 갑자기 A씨 부인은 담보도 없이 윤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보냅니다. 검찰은 윤 씨가 A씨 부인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별장에 갔던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이 A씨 부인이 별장에서 약점을 잡혔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약점을 잡고 겁을 먹게 해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뜯어낸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얼마 전 A씨 부인을 불러 돈을 뜯기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윤중천 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집이나 요양원을 방문해 치료해주는 가정 간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병원이 간호사를 고용해서 보내야 하는데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멋대로 처방을 하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모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가정간호 서비스 업계에서 일명 브로커로 일해왔습니다. 브로커들은 요양원과 병원을 연결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간호사 서너 명을 고용한 뒤 해당 병원에 간호사가 소속된 것으로 꾸밉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은 없습니다. 의사의 오더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가정간호사들이 임의대로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 임의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약품 보관도 엉망이라고 말합니다. 의료 행위에 필요한 의료 재료는 다 병원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필요한 재료들을 자기 차에다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병원도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간호사들이 그 요양원이랑 거래처들을 갖고 이제 다른 의원으로 가버리면 대부분 그 병원은 망하게 됩니다. 전국에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병원은 모두 212곳입니다. 이 가운데 브로커들의 이른바 작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용급 병원은 6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가정간호 서비스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만연하면서 건강보험 지출도 대폭 늘었는데 당연하죠. 과잉 처방을 하니까요. 보건당국은 실태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가 가정간호 서비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 부담 20%가 원칙이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요양원에서 이마저 전부 내준다고 합니다. 가정간호 서비스 이런 거 받게 되면 비용 같은 건 혹시 어떻게 해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해요. 요양원에서 알아서 다 부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면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불법 호객 행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 브로커, 간호사, 병원 모두
처방을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보니 환자는 곧 돈입니다. 2014년 26만 건이던 가정간호 청구 건수는 지난해 6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건강보험 지출도 따라서 급증했습니다. 가정간호사가 받는 기본 방문료와 교통비, 처치료 중 방문료만 지난해 340억 원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불법 변칙 영업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보건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로커까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진료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보건당국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화합을 내세우며 새 원내대표까지 뽑은 바른미래당이 또다시 내홍에 빠졌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면전에서 물러나 달라고 공식 요구했는데 손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원내대표로 첫 최고위에 참석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면전에서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당 전체가 불행한 사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의 큰 어른으로서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오 원내대표는 또 전날 손 대표가 수구 보수 세력의 손에 당이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한 데 대해 누가 수구 보수이고 패권주의냐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고위를 보이콧해오던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역시 손 대표를 겨냥해 안에서 싸워야겠다며 복귀했습니다. 올드보이 수구 세력을 당내에서 청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대표님, 이 백드롭 이거 뭡니까? 화합, 자강, 개혁입니다. 자강이 뭡니까? 이런 사퇴 요구에도 손 대표는 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난 사퇴 안 하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살리고 총선 승리의 길로 가겠다. 전방위로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도 사무총장 등 임명해 손학규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강대강대치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일 겁니다. 만약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여기로 출마한다면 공안검사 대 전대협 의장의 맞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로 이사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구체적인 지역구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와 의논해야 한다면서도 어렵다고 피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출마할 경우 전대협 의장과 공안검사 출신의 맞대결이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장외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임 전 실장은 SNS를 통해 고문하고 간첩을 조작했던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황 대표에게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지역구 관리가 탄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가 종로보다는 부산 지역에 출마하거나 선대위원장으로 전국 지원 유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 등판설까지 나오면서 4월 총선에 종로를 둘러싼 여야 수싸움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급전이 필요하신가 봐요. 며칠 전엔 5천 원에도 안 판다 그러시던데. 노래 가사처럼 푸른 초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금씩 빚을 갚아가며 사는 게 평범한 우리네 일상입니다. 아파트 값이 싼 신도시에서 출퇴근하느라 몸은 고달프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아파트 값이 오르는 재미에 버티기도 하죠.
그런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를 놓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습니다. 기존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인 고향 창녕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기존 신도시인 일산이나 파주의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급기 아이들은 국토부 장관을 비난하며 정부가 자신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만드는 신도시를 위해서 전 정권에서 만든 신도시는 다 죽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일산이나 파주는 고속철도 GTX가 언제 완성될지 기약이 없고 아직도 도로망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거든요.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처럼 일본도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지만 일본은 먼저 철도공사부터 착수합니다. 철도공사가 신도시 개발보다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도공사가 완성될 시점에 맞춰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곧바로 전철을 타고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정부가 이번에 호기롭게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도시 개발과 철도 건설을 동시에 한다는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아파트 입주 후 상당 기간 고생을 할 거라고 우려합니다. 아파트값 잡는답시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도로나 철도 등 교통망은 나몰라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적폐 아닐까요? 이런 것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부동산 대책은 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평창올림픽은 이례적인 흑자올림픽으로 호평을 받았죠. 그런데 올림픽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 경기가 진행된 설상 경기장입니다. A업체는 이런 설상 경기장 5곳에 관람석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평창올림픽 조직위로부터 공사비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 사업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86억, 추가 부분 금액은 87억, 대출받았던 데에서 뭐 금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직원들 지금 동료돼서 떠나버리고. A업체를 따라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50여 곳도 울상입니다. 지금 남은 건 빚밖에 없습니다. 딸내미가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축의금 들어온 걸 다 털어서라도 제가 그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업체들은 조직위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요구로 추가 공사가 약 20차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업체 측이 공개한 추가 공사 관련 서류에서 조직위는 업체에 추가 공사를 요구하며 서명까지 했습니다.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감리단의 승인이 이뤄진 문서도 제시했습니다. 조직위는 업체 측이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조금 추가 공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증빙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장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은 조직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직위는 업체 측의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의 말대로 정말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렸기 때문에 대금을 주지 않는 걸까요? 조직위가 처음부터 공사 예산을 부실하게 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까요? 홍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업체가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사 예산을 편성하며 내놓은 설상 경기장 관람석의 최초 설계 도면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구조검토서를 입수했습니다. 또 밑에서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서 바람 하중에 의해 가지고 변형도 크고 쉽게 전도될 가능성이 근데 다행히 폭설이 안 와서 괜찮았던 거지. 폭설이 왔으면 대참사가 났겠죠. 공사 예산과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조직위는 최초 예산에 맞추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치 아팠어요. 예산도 막 정해놓고 거기에 크게 맞추라고 그러고.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도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차례 추가 공사가 이뤄졌고 결국 예산을 뛰어넘는 공사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대놓고 재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기네도 면피가 되고 10억, 20억이 이상 넘어가면 누구의 책임을 못 진다. 이 조직위가 지금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 당시 뭐 공사비가 적정했다, 뭐 어떤 제가 지금 판단하기가 그건 좀 어렵. 조직위가 예산을 부실 책정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잇따른 BMW 차량 화재로 경각심이 커지기도 했지만 매년 차량 화재가 5,000건, 그중 40% 이상이 승용차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승용차는 차량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남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고 곧이어 큰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튑니다. 보닛에 불이 붙은 차량을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가며 진화합니다. 자동차 화재는 연평균 5,000건 정도가 발생하는데 지난 5년간 128명이 죽고 582명이 다쳤습니다. 현행법상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의 차에만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7인승 이상 의무 설치 차량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용연한 10년이 훌쩍 지난 2007년식 노후 소화기가 있는가 하면 압력이 떨어져 충전이 필요한 소화기도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함에 엉뚱한 물건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돼 있는지 몰라 헤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소화기가 없네요. 근데 사놓긴 사놨어.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승용차는 아예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차량 화재 10건 중 4건 이상이 승용차에서 발생하지만 소화기 의무 비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차량 내 공간이 비좁고 연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일부 반대 의견 때문입니다. 일단 없고요. 글쎄요. 다들 안 갖고 다니니까 뭐 따로 챙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알려. 하지만 승용차 화재 시 비치된 소화기를 바로 이용하면 소방 출동을 기다렸을 때보다 피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엔진룸에서 90% 이상 생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가 있게 되면 초기에 이 발화 지점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재산상이나 아니면 인명상의 손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법제도 마련이 지지부진하면서 승용차 운전자 스스로 차량 화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매년 상장사 글로벌 톱 2,000개 기업을 선정하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기업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국민은행 등 62개가 포함됐죠. 미국은 575개, 중국은 309개, 일본은 223개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기업은 2003년에 불과 43개밖에 없었는데 이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300개 이상의 기업이 들어갔죠. 국유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공상은행이 7년째 1위를 차지한 걸 비롯해 10위권에 무려 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으니 정말 대단합니다. 강남 일대에서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문하면 집 앞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배달도 해줬는데 휘핑크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적어놔 마치 적법한 영업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책상 위에 상자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가락 크기만한 캡슐이 담겨 있고 침대 곳곳에도 흩어져 있습니다. 환각작용이 있어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불법 유통한 일당의 근거지입니다. 이들은 커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위장해 아산화질소를 대량으로 수입했는데 이렇게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유통했습니다. 아산화질소가 커피숍에서 쓰는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대거 사들인 뒤 실제로는 흡입 목적으로 판매한 겁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 직원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해 무작위로 광고 문자를 보내고 24시간 배달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스팸처럼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집 앞까지 배달도 했습니다. 제 옛날 해던 집이요. 강남 거는 다 직접 오거든요. 강남 일대에서 흡입 목적으로 해피발론을 구매했다 적발된 사람은 83명, 25억 원 규모입니다. 흡입자 대부분이 20, 30대였는데 이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은 5개월간 2천만 원 상당의 해피발론을 사기도 했습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인데 뭐 유흥업소 종사자도 있고 뭐 운동선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종이. 경찰은 불법 유통업자 김 씨 등 판매자와 흡입자 95명을 붙잡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틀 전 일어난 석유시설 피습 사건의 맞대응으로 예멘 후티 반군의 점령지를 공습했습니다.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먼지가 자욱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사우디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이 점령 중인 수도 사나를 공습했습니다. 이틀 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습한 데 따른 보복 공격입니다. 11차례에 걸친 공습으로 어린이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وكل من استهدفهم كان من الأطفال والنساء. ثلاث بيوت في نفس المكان. 사우디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전면 제재한 미국이 사우디의 원유 증산을 요청했고 사우디가 이를 수락하자 이란이 간접 경고에 나섰단 겁니다. 이번 갈등이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백악관 내 강경파들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갈등설도 제기되는 가운데 미 백악관 내 엇박자로 중동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를 줬고 착실한 다른 신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김기태 감독이 돌연 사퇴를 선언했지만 기아의 부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덧 감독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기아 타이거즈의 현 주소를 강영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기태 감독은 마지막 순간까지 웃지 못했습니다. 선발 홍건희는 홈런 3방에 무너졌고 타선은 2번의 만루 찬스에서 석점을 뽑아내는데 그쳤습니다. 기아는 이제 3할 때 승률마저 위태롭게 됐고 100경기를 남겨둔 현재 시즌 100패를 기록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2017년 통합 우승 이후 2년이 채 안 돼 김기태 감독이 물러나면서 무덤으로 불리는 기아 감독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대 김웅용 감독의 18년 지위가 막을 내린 2000년대 초반 기아 감독의 순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 부임한 김성환 감독을 시작으로 유나모, 서정환, 조보면, 선동열 감독 등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경질 혹은 사퇴로 팀을 떠났습니다. 구단 측이 박흥식 감독 대행에게 잔여 경기를 맡기기로 한 가운데 붕괴된 마운드와 타선 회복 등 당면 과제가 시급합니다. 여기에 팬들의 잃어버린 신뢰까지 회복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최악의 성적으로 위기를 맞은 기아가 언제쯤 진짜 호랑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박흥식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도 구름은 많았지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로 그동안 이어졌던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한낮 기온 26도, 모레에는 2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전북에는 10에서 40, 남부지방에는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따라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따라서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면서 요란하겠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남미 콜롬비아의 한 마을에서 몽둥이를 들고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주민들. 무슨 괴물이라도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남의 집 인터넷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쓰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자 원래 와이파이 주민이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파이를 훔쳐 쓰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중 심리는 괴물보다 더 무섭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